올해 이거 안보 상황에서 그냥 불확실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아니, 박사님이 안 보이시면 어떡하니.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폰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폰게임 2의 M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닻을 올림에 따라서 향후 행보를 놓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내건 만큼 인도 태평양 안보 지형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최대 동맹 해외 기지이자 동북아 안보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주1 미군 전력의 대폭 보강이 예상이 된다고요. 실로 엄청납니다. 엄청나다. 네. 오늘 주1 미군의 핵심 전력, 그러니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최근 가장 핫 이슈는 역시 동부가 최고의 해군 전력을 자랑하는 미 해군 7함대의 주둔지 가나가와 현에 있는 요코스카 기지에 지난해 11월 22일 조지 워싱턴함이 배치된 것이죠. 배수량 10만 4,200톤으로 길이 332m, 너비 78m, 그다음에 최고 시속 30노트, 그러니까 이제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56km 정도고요. 자,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슈퍼 캐리어, 슈퍼 항모입니다. 함재기들이 뜨고 내리는 비행갑파는요, 축구장 3배 크기에 이르고요. 자, 이 조지 워싱턴함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제7함대의 기함을 맡았었고, 2015년 10월에 로널드 레이건 함에 이제 이 기함의 자리를 내줬다가 9년 만에 요코스카로 컴백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컴백이 아니라 해군력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이었던 만큼 이 조지 워싱턴함 화려하게 컴백했어요. 조지 워싱턴함은 미국 복귀 이후 원자력 연료 교체, 그다음에 성능 개량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하면서 대대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니미츠급 항모예요. 로널드 레이건과 똑같이. 그런데 이제 함재기도 일부 교체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전 능력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원자력 교체, 성능 향상, 이거는 시선 강탈이 안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일부 뭔가 바뀌었다는 거, 이게 키 아닐까 하거든요. 그 함재기가. 네, 2개의 새로운 기종을 배치하게 되는데 너무나 유명한 명실상부 현존 최강 함재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35C 라이트닝 2 보시는 이 기종이죠. 그리고 수직 이착륙 수송기 너무나 유명한 오스프리 CMV-22 오스프리를 배치했는데 둘 다 일본에는 처음 배치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조지 워싱턴함 같은 경우에는 성능 개량을 통해서 바로 F-35C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지금 시설과 장비를 업그레이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7 함대는 사상 처음으로 F-35C 12대를 고정 배치 전력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F-35C는 다들 아시지만은 5세대 전투기답게 그 전투기 방공 구축함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는 그런 기종이고요. 따라서 중국 항모에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고성능 AN/APG-81 A사 레이더를 장착을 해서 여기에 또 게다가 최첨단 저피탐 설계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서 선제 공격을 날리고 그냥 나올 수 있다. 내부 무장창에 AIM-120C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AIM-120C 2발, AGM-154 JSOW 2발 이렇게 탑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 JSOW는 사거리 120km인 그 활공 유도 폭탄으로 해상의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고관통 폭탄인 BLU-111, 블루라고 하죠. 블루 111이 들어있어서 여러 층을 뚫고
배 밑바닥까지 가서 폭발을 해가지고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이제 폭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함에서는 감초 역할을 도맡을 것으로 이제 이목이 쏠리는 기체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잉사가 개발한 무인 공중 급유기 MQ-25 스팅레이죠. 이 MQ-25는 800km 범위에서 아군기에 6.8톤 연료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유기의 지원을 받게 되면 함재기 작전 반경이 2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FA-18EF 슈퍼호넷 같은 경우에는 1,500km, 그리고 F-35C는 2,0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함은 중국 함모 전단에 탑재되는 젠15나 FC-31 같은 이 함재기들의 작전 반경 밖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기존 전력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지 워싱턴 하면은 기존의 함재기인 FA-18EF 슈퍼호넷 36대가 탑재가 되는데 이 슈퍼호넷에도 엄청난 독침이, 새로운 독침이 장착이 됩니다. SM-6 함대공 미사일의 공중발사 버전이 장착이 되는 거죠. 미 해군에서는 AIM 174로 명명한 이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기존의 슈퍼호넷에는 사거리 100에서 한 100, 최대 180km 정도의 AIM 120 암람 미사일 정도만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 SM-6 공중발사형이 탑재가 되면서 이 AIM 114가 탑재가 되면서 슈퍼호넷의 공대공 교전 거리는 이제 400에서 500km 정도까지 늘어난 걸로 추정이 돼요. 적 항공기는 물론이고요. 드론과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까지도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지상 표적, 해상 표적 다 공격이 가능해요. 원래 SM-6 자체가 그런 용도로 나왔어요. 이제 원래는 뭐 이렇게 뭐 탄도 미사일 요격하고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워낙 미사일 능력이 좋다 보니까 다 쓰자. 해상 표적 공격하고 지상 표적 공격하고 다 하자. 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 전투기 A사 레이더가 좋다고 하더라도 400km 밖에 뭐 탐지가 되고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텐데 아니 그 정도의 성능이 됩니까? 그 전투기에서 그 쏘는 게요? 이거 CEC라고 그러는데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즉 이 네트워크 협동 전투를 할 수 있게 이미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퍼호넷 자기에서 못 보는 거는 다른 자산의 도움을 쫙 받아서 조준하고 발사한다. 다른 자산이란 다른 전투기, 군함, 조기 경보기, 그야말로 아군이 갖고 있는 모든 ISR 자산들이 다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미사일이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목표물의 예상 위치까지 알아서 비행해 간 다음에 목표물에 거의 근접한 거리에서 내장된 레이더를 켜서 스스로 목표물을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딱 식별해서 요거 적 맞네 하면서 딱 명중시킨다. 그쵸. 그림 좋다. 일단 그림 뭐, 좋죠. 예. 우리는 뭐 그 F-18 우리 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처에 있는 다른 아군 자산들이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서 미사일이 엉뚱한 표적으로 찾아가면은 이제 표적 정보를 계속 수정해가지고 해서 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하면서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게 보정을 해주고 중간에 근데 야 지금 일단 제가 문제가 아니라 더 급한 놈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표적을 바꾸도록 명령을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와, 타겟을 바꿔요? 예. 네트워크 협동 능력이 사실 그런 거를 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위협의 우선순위부터 제거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특히 SM-6 공중발사형은요, 북한한테는 그야말로 제한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미 해군 항모전단이 동해에 딱 진입한 상황이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M-6 공중발사형을 장착하고 이제 이 한반도 근처에서 이 슈퍼호넷들이 이제 이게 초계 비행을 하다가 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요 위성이 딱 포착된다. 그럼 위성이 적 미사일 발사 차량, 발사 원점의 차량 정보를 받아서 SM-6 공중 발사용으로 전해주면 그야말로 초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만약에 발사를 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한미연합의 MD자산과 연계해서 공중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고요. 이 조지 워싱턴함에 이러한 전투기가 36대가 있다. 와, 진짜 그 조지 워싱턴함이 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말이 아주 과장이 아닌 느낌이 팍팍 드는데, 근데 한반도 유사시에 그 도착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상하면 얼마나 오면 도착할까요? 우리 그 작전
그 영역으로. 지금 그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항하는 제7 함대의 네. 항모 전단은 한반도까지는 48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고, 이틀 정도 그렇죠. 필리핀에는 60시간 정도 걸리고, 예. 그리고 또 블라디보스톡이나 상하이 같은 이 러시아 중국의 전략 요충지에는 3일 내 전개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거를 절대 느리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미 본토에서 오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까지 오는 데만 편도 2주가 걸리고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도 열몇 시간 걸리는데요. 네, 전쟁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제7함대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은 당연히 중국의 대만 위협에는 아주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 되는 거죠. 예. 자, 어쨌거나 요코스카 기지를 포함해서 주일 미군의 이제 주요 주둔지가 최대 7곳이고요. 예. 현재 일본에는 육해 공군과 해병대 등 약 5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해외 주둔 미군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네. 주한 미군 공식적으로 28,500명인데 이것보다 거의 2배 많고요. 주일 미군의 핵심 전력은 육군이 막 약 한 2천여 명, 얼마 안 됩니다, 육군은. 그다음에 7함대를 포함한 해군이 약 2만 명이 넘고요. 공군이 12,000여 명 정도. 그다음에 해병대가 19,000여 명에 해당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뭐 작전이 뭐 일본 본토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지 않으니까 공군, 해군, 뭐 해병대가 많은데 근데 해병대 숫자가 거의 2만 명이네요. 엄청 많네요. 자, 유사시에 한반도로 가장 먼저 출동하는 그 미군의 증원 전력이요. 주일 제3 해병 기동군입니다. 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제3 해병 기동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하루 안에 도착해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어요. 자, 이곳이 후텐마 기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해병대 항공 전력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후텐마 에어베이스고요. AH-1W 코블라 헬기 외에도 수직이 착륙기인 MV-22 오스프리, 그다음에 대형 수송 헬기인 CH-53E 슈퍼스탈리온 등 미 해병대가 운영하는 헬기가 여러 대 출동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 장비를 활용해서 뭐 육상, 해상, 공중을 아우르는 입체 작전을 펼치고 기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주일 미군이 해외 주둔 미군 중에서 최대 규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우리 그 유럽을 보면은 유럽에서 미국이 가장 든든한 기지로 활용하는 데가 독일. 영국이죠.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2차 세계는 생각을 해볼게요. 보면은 유럽이 예를 들어서 히틀러한테 다 먹혀도 영국에서 공격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라시아가 전부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먹혀도 일단 여기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격을 가할 수 있으니까 유럽의 영국과 같은 위치에 일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섬의 장점이 있군요.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예. 자, 서태평양으로도 병력을 뺄 수 있고 인도양으로 뺄 수 있고 그러니까 인태 전략에 있어서는 여기만큼 좋은 또 지역이 없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반경 2,000km 범위 내로 딱 보고 있으면은 자, 북쪽으로는 사할린 연해주, 남쪽으로는 남중국해 차이나반도 등 인도 태평양 지역 주요 지역과 도시에 이렇게 딱 접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은 자, 미국 본토로부터 아시아 태평양으로 주요한 전략 물자와 장비를 수송할 때 중간 기착지로 역할을 해요. 사실 뭐 우리 베트남 전쟁 때도요. 일본이 사실 그렇게 그런 베트남까지 가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 미국의 지전략에 있어서 특히 인태 지역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일본의 지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시 워싱턴함이 요코스카 기지에 재배치가 됐고, 내가 뭐 당연히 뭐 중국 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중국이 그 항모 지금 막 그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최근에 푸젠함인가요? 시험항에 장전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첨단에 캐터펄트가 장착돼서 또 화제가 됐었죠. 네, 푸젠함이 기존의 중국함하고 차이가 바로 이 캐터펄트 설비를 갖췄다 이 부분인데 미 해군도 이제 제럴드 R 포드 함에 와서야 전자기식 사출기 이멀스라고 하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에어크래프트 론치 시스템이죠. 이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푸젠함에서는 같은 전자기식을 사용한다라는 점에서도 한 단계를 건너뛰었다 아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이제 푸젠함부터는 바로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하는 그 항모 전단의 성격이 좀 뚜렷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푸젠함은 중국판 그라울러로 불리는 이제 전자전기로 탑재를 할 예정이고요. 젠 15D로 불리는 그 2인승 기체에다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버전입니다. 또 거대한 중량의 공중 조기 경보기 쿵징 600 또 푸젠함에서 이륙이 가능합니다.
조기경 보기는 이제 등치가 크니까 아무 데서나 뜨고 내리기가 좀 어려운 기체인데 이 조기경 보기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의 그 E-2D처럼 적함이나 적기를 식별해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대형 레이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바로 전자 사출 방식을 갖고 있는 후제남에서는 가능하다, 운용이. 아, 무거우니까 웬만한 항모에서는 또 못 들 수도 있겠군요. 네, 이런 게 그 스키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예. 그림이 일단 안 나오지 아, 않습니까? 그냥 이게 모아 박을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네. 것이고 장난조선소가 핵추진 방식을 적용해서 2018년 개발에 착수한 그 중에 네 번째 항모. 요거는 2025년 실전 배치 목표 올해죠 사실은 목표하고 있는데 그 외에 중국은 지금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확보를 해서 미 해군 항모 타격단이 대만에서 1000km 이내로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미 그 칠함대 앞서서 조지 워싱턴 뭐 당연히 대표적인 거니까 항모 얘기를 했고 그 외에는 또 어떤 전력들이 있습니까? 그 2019년에 그 이제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에 기존에 배치됐었던 강습 삼육함 와스프 요것보다 조금 더 좋은 항공기형 경납고 등을 정말 충실히 갖춘 것으로 알려진 아메리카 LHA-6 아메리카가 배치가 됐어요. 이 아메리카 함은요 길이 257m에 만재 배수량 45,000톤으로요. 뭐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니미츠급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만재 배수량이고요. 여기 함재기가 뭐가 올라가냐면요. F-35B 23대 그거에 더해서 수직이 착륙기인 MV-22 오스프리 포함을 해서 총 36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어서요. 웬만한 중소형 항공모함에 속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칠함대는 사실상 2개의 항모를 운영하는 이게 항모 체제가 갖춰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이례적인 전력 증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F-35B 또그 오스프리 이렇게 나르고 하여튼 이렇게 해안으로 뭔가 상륙하고 뭐 침투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 목표겠죠? 그렇죠. 일단은 두 기종은 공통점이라면 수직이 착륙기라는 점이죠. 예. 둘 다. 미 해병대에서 F-35B는 그 스토블리라고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이제 이륙에 필요한 거리가 짧고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짧게 정말 몇십 미터밖에 안 가서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이륙하거나 심지어는 수직 이륙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전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리프트팬이라는 신기술 덕분인데 뚜껑이 열리게 되면 여기는 이제 공기를 끌어들입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큰 선풍기 같은 팬이 있습니다. 대기를 그냥 밑으로 내쏴버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엄청난 여기서 이제 파워가 프로펠러기 같은 파워가 생기고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저 뒤에 있는 엔진 노즐을 이제 90도로 꺾었죠. 이렇게 밑으로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당연히 엔진 분사가 나가게 되고요. 사실은 여기서 나가는 공기도 좀 파랗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엔진 배기가스가 일로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이 여러 곳에서 분사를 하다 보니까 뜰 때나 착륙할 때나 다 수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런 복잡한 구조의 항공기를 굳이 제작해야 되는 것은 미 해병대의 작전 특성 때문인데 해병대 인원이 이제 바다를 통해서 적지에 또 투입될 때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전투기가 쓰이는 거거든요.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이란 거는 상륙 중인 해병대를 또 뭐 아무도 없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또 적이 또 공격을 해올 것이고 이럴 때 이제 전투기를 동원해서 반격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같이 해병대랑 가서 해병대 안전을 처음부터 이제 확보하는 그런 뭐 식의 임무를 맡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해병이 연안에 침투해서 작전하게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공중 지원 작전이고요. F-35B를 생각해 보시면은 수직 이착륙 기능에다가 스텔스 기능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아, 비싼 거 다 갖고 있어요, 솔직히.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사실 이런 기종은. 그래서 강습 상륙함하고 F-35B하고 해병대 이거는 그냥 한 세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F-35B는 대만이 가장 구매를 원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F-35가 있으면 만약에 중국이 정말 공습을 해서 뭐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공군 기지 활주로가 다 파괴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F-35B를 탈출로가 없어도 뜰 수 그렇죠. 있으니까 방금 보니까 몇십 미터만 있으면 뜬다면서요. 사실 저것도 필요 없습니다. 연료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대만이 지금 되게 구입을 원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이거 진짜 이게 심각해가지고 이거 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연도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렇게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할까요? 공격할까요? 일단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 군당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은요. 뭐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군의 동향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수년 내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고서를 정말 쏟아내고 있어요. 각종 기관이 쏟아내고 있고 대만 정부의 경우는 외교장관이 직접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면서 2027년 위기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거나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고 그러면 이거 분명히 저렇게 방어 태세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국가의 침공에 들어갈 때는 자신들도 희생을 엄청나게 입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중국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 어쨌거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비해야 되는 게 국방인 거고요. 그렇죠. 이제 작년 7월 이제 유사시에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합동 작전을 염두에 둔 통합군 사령부의 창설이 합의가 됐어요. 통합군 사령부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한미연합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도 좀 이렇게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미국과 일본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미일이 군사적으로 통합한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도쿄 외곽의 요코다 비행장에 이제 주일 미군 사령부, 그러니까 US Forces in Japan, 요거에 이제 그 사령부를 헤드쿼터를 뒀는데 일본 정부와의 연락하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 처리 등의 기능만 맡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정 군령을 분리해서 얘기하면 약간 군정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만 해왔고요. 각종 훈련을 비롯해서 이제 뭐 군사 작전의 지휘는 이 주일 미군이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6,200km 떨어져 있는 하와이의 그 미국 인태사령부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야,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중국과 무력 사태 발생을 하면 이게 주일 미군 이거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어? 하와이 쳐다보면서 쏠까요 말까요? 이렇게 되는 상황 오지 않을까? 사실 이제 물리적 거리도 거리인데 더 골치 아픈 건 시차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19시간의 시차가 나니까 아무래도 일본과 자위대 간의 그 조율을 신속하게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영화 보면 이렇게 그 높은 분이 주무시고 계신데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 났는데요, 막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깨시고 막 이러면 깨우시고 그런 거.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제 유사시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같이 모여 있고 전력이 있으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일본은 이제 우선 그 자위대 체제를 미국식으로 재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 우리 보면 육해공군이죠. 요 자위대 이 3개 군종을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군 사령부를 신설한다. 그래서 아까 통합군 사령부가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군의 통합군 사령부와 일본의 통합군 사령부가 서로를 파트너로 두고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공동 군사 작전과 지휘를 펼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미가 이제 하나의 통합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미연합사지만은 여기는 별도의 통합부 사령부가 있어서 이제 이게 협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린 거죠. 예. 결국 뭐 그런 그 변화의 움직임은 그럼 뭐 그 중국이 목표겠죠. 중국이 타겟이겠죠. 주일 미군의 통합사령부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일본의 방어가 일단 우선이긴 하지만 자, 대만 등 인근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입할 거다. 그다음에 같은 논리로 북한에서 도발을 일으켜서 그 한반도 내에서 분쟁이 딱 생긴다. 그럼 당연히 주일 미군 통합군 사령부가 움직이게 될 거다. 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이로써 이제 일본은요, 여태까지 뭐냐 하면 그냥 뭐 유엔사 후방기지, 미군의 후방기지, 병참기지 이런 역할인데 그 역할을 넘어서 중국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아시아 사령부의 역할을 맡게 된 셈이 된 거고요.
군사적으로 필요시에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 이거 아베가 계속 얘기해 온 거잖아요. 아직 거기에는 당연히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한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내딛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동북 안보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미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유엔사 후방 기지에는 주한 미군도 포함되는데요. 또 본 게임에서 그러니까 주한 미군을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방 자세에서는 주한 미군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 세계를 누비며 활동하는 미군은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등 세계 곳곳 59개 나라에 기지를 설치해 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독미군, 주일미군, 주한미군은 미군의 핵심 해외 기지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주한미군 퀴즈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세계 곳곳 퍼져 있는 해외에 주둔 미군 기지 중 가장 넓은 단일 기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2024년 기준 한국이 약 28,500명으로 3위고요. 독일이 약 35,000명으로 2위, 일본이 약 55,000명으로 1위입니다. 자, 이 정도면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가장 넓은 기지는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입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서울과 경기 북부의 미군 부대를 2017년부터 모두 흡수한 주한미군의 육군 본부 기지인데요. 면적이 무려 약 1,467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5.5배, 판교 신도시의 1.6배 수준에 달하는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 기지입니다. 미군과 군무원 등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평시 4만 3천 명, 최대 8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지가 넓어도 너무 넓다 보니 군인들은 훈련하다가 밥때가 되면 밥을 먹기 위해서 내부 순환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버스가 다닐 정도라니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하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도 또 너무 긴데다가 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로 캠프 험프리스 전용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택시 요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버스 요금은 미군과 군무원 한정 무료라고 합니다. 기지 전용 버스와 택시까지 운영하는 클래스. 저도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캠프 험프리스 내에는 미군과 군무원의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교들은 어디서 관리할까요? 참고로 국내 초, 중, 고 대학교는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미 국방부입니다. 미군 기지 내 학교는 교육부가 아닌 미 국방부 소속 교육청 DODEA에서 운영하는데요. DODEA는 미국 군인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되었고 현재는 산하의 11개국 7개 주 및 2개 지역에 위치한 8개 학군에서 16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운영하지만 교육 과정은 미국의 일반 학교와 동일한데요. 미국 학교와 마찬가지로 총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미국식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속이 군부대라 그런지 학생들의 신체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로 유명하다는데요. 매년 국내 외국인 학교와 국제 학교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에서 높은 체력과 지구력을 요구하는 종목을 싹쓸이 해간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군 기지 내 극장은 한국 극장과 땡땡땡이 다르다. 이건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만한 문제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태봉이입니다.
미군 기지는 미군 장병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자국 화제작을 본토와 같은 날짜에 개봉, 상영하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2019년 연말에 주한미군 부대에 국내 민간인들의 출입 요청이 막 쇄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스타워즈 시리즈 때문인데요. 2019년 스타워즈 시리즈 신작의 국내 개봉이 북미 개봉 시기보다 한 달가량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열혈 팬들이 국내에서 가장 빨리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 주한미군 기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미군 장병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글 자막은 지원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스타워즈 시리즈의 열혈 팬들은 어차피 국내 개봉하면 또 볼 거라 상관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문제라 합니다. 미군 기지 내 매장에서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권을 내면 땡땡을 준다. 이 문제는 답을 듣고 나면 이 당연한 걸 왜 생각 못했지 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달러입니다. 주한미군이든 여느 해외 미군 기지든 기지 안에서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서비스는 달러 결제가 기본인데요. 만약 주한미군 기지에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하면 해외 수수료가 추가되고 모바일로 해외 승인 메시지가 전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달러로만 결제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화로 결제 시 거스름 또는 달러나 센트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방 야사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의 재미있고 특별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주한미군 기지는 내부인의 초대가 있지 않은 이상 출입이 어렵지만 이번 퀴즈를 풀면서 주한미군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한미군은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데요. 군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두 발 뻗고 편히 잡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뭐 이제 기지 단일 기지로는 우리가 제일 크지만은 주일 미군 기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더 좀 어마어마한 측면이 있죠. 이제 당장 오키나와 현만 해도요 미군 기지가 37개가 분포를 합니다. 와, 이게 이제 그러면 거의 동사무소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섬이 크긴 하지만 3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현 전체 면적의 18.7%가 20%가 가요? 네, 거의 20%가. 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평택시 전체 면적하고 맞먹는 합치면 예. 이 험프리스 기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특히 그 미군의 그 한국 근무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기지 안에 이제 군인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뭐 쇼핑, 음주 이런 예.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외 기지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고 해요, 시설이.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하네요. 예. 아무래도 요즘 만들었으니까 제일 좋겠죠. 그렇겠죠. 그럼요. 하고, 예.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인데 예, 그렇죠. 그만큼 복지도 또 있어야겠죠. 자, 편의 시설도 뭐 최고로 근무 뭐 이렇게 여건도 최고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F-15CD 이글 이거 좀 오래된 거 아닌가요? 야, 이것들이 이제 교체될 예정이라고요? 네, 미 국방부가 작년 7월 3일에 주일 미군의 항공 전력을 완전히 좀 환골 탈퇴하자 이런 전술 항공기 현대화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말씀하신 대로 그 노후한 F-15CD 이글 48대를 최신형 4.5세대 F-15EX 이글2 36대로 대체한다. 네. 이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오모리현 혼슈 미사와 공군기지의 F-16CD 파이팅 패컨 36대를 또 스텔스기 F-35A 라이트닝2 48대로 교체해서 전술 항공기 역량하고 전투력을 다 강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사실 미국이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핵 위협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뭐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은 핵무기 속도도 핵무기의 수도 가장 빠르게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 중국의 핵무기 표적을 공격을 하려면 결국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저희 본 게임에서도 뭐 수차례 다뤘습니다만 F-15 중에서 EX 얘가 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F-15EX 이글 2는 기존의 그 F-15 이글과는 비교 불가라는 평가를 받는 최신의 기종입니다. 우리 뭐 본게임에서도 이미 이제 지난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소개했었죠. 네. 배치 수량은 원래 있던 F-15 3D 이글보다 이제 12대 적어져서 36대긴 한데 그 왜냐하면요 숫자가 적어도 성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더 적은 수량으로 더 강력한 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분명히 스텔스 전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레이더 좋고 예를 들어서 적외선 탐지 장비 같은 것들 성능이 좋으니까 이런 거죠. F-15가 먼저 딱 출동해가지고 해서 적국의 레이더 기지들 막 파괴하고 표적 정보를 따다다닥 해가지고 보내면은 자 실시간으로 이 F-15EX 이글2가 받아서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빡 보내면서 타격을 하는 이렇게 해서 짝지어서 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탑재 무장량이 원래 그 F-15E가 한 뭐 11톤이 조금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F-15EX에서는 13.4톤이 됐어요. 이거 뭐 폭격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X 하나 붙였을 뿐인데 예, 점 하나 예. 찍었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X 하나 붙였는데 2.5톤이 늘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또 이 F-15EX는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퍼스라고 하는 최신형 전자장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장비는 접근하는 적 미사일은 물론이고 방공 레이더까지 같이 교란을 시켜서 이 F-15EX 이글2의 생존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장비고요. 한마디로 일반적 무기로 이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사와 공군기지에 F-35A가 배치가 되는데요. 이게요. 지금 한미일 공군에서 쓰고 있는 F-35A와는 조금 달라요. 뭐 기종이 같지만은 왜 그러냐면 가장 최신의 업그레이드, 블록 4 업그레이드가 적용된 기체라서 일단 신형 그 AN/APG-85 A사 레이더 탑재하고 전자 장비, 센서, 무장을 완전히 일신한 최신의 버전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영국의 요구에 따라서 기존의 암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사거리가 긴 미티어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미국의 차세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 JTIM, 그래서 이제 Joint Advanced Tactical Missile, 이런 그 암람 다음 기종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공군의 A형과 이제 해병대 B형 배치하면은 이제 50에서 한 70대, 거기에서 조지 워싱턴에 이제 함께 오는 35C 함재기형까지 더하면은 주일미군의 F-35 전투기는 100대에 가까운 수량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세 자릿수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와, 일본에만 100대. 아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이 있고 주일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또 어떤 역할이 있고 또 함께하는 또 상관관계는 또 어떨지, 시너지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보시면은 주한미군의 경우는 주로 이제 육군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주일미군은 해군과 공군, 해병대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 주한미군은 아무래도 저 북한 쪽 그 지상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붙어 있는 땅이니까.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을 합친 병력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8만 4천 명이고요. 전차, 장갑차, 아파치 헬기 등으로 무장된 이제 기동화된 육군이 있고, 그건 주로 이제 우리나라 쪽이죠. 그 다음에 핵항모를 주축으로 한 항모 전투단이 있고, 또 F-15EX나 뭐 F-35A 같은 최신의 전투기를 보유한 첨단 공군 전력이 있고, 그리고 자체 비행사단 또 F-35B 등을 보유하는 해병 기동군 등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은 상당히 구조는 다른데 결합이 되면 결국은 육해 공군 해병대가 다 편성된 완전체가 된다. 주일미군의 변화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트럼프 2기 진짜 이거 한미 동맹이가 중요한데 이거 같은 숙제가 많잖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동맹을 뭐 이전 행정부 때까지는 가치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소 힘든 게 있다고 하더라도 포용하면서 동맹과 같이 가겠다라는 것이 기존의 미국의 정치권이 보여준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동맹이 무슨 뭐 가치 이게 아니라 우린 거래 관계다. 이제 미국 더 이상 세계 경찰로서 우리 혼자 희생 안 할 거다. 동맹 너희들 역할 많이 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나오는 게 뭐 방위 분담금 증액이라든가 혹은 뭐 주한미군 감축 이런 얘기가 같이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담금 인상과 병력 감축이라는 이 트럼프 요구가 결국 뭐냐면 한미 동맹의 가치는 딱 그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정도만 가져갈 거야라는
결과지 사실은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동맹의 한미 동맹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다. 자기들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야, 일본은 무슨 5만 5천 명씩 보내면서 왜 주한미군은 계속 줄어들고 이렇게 됐지?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치가 좋아요, 일본이.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갖다 놓고 움직이기 위치가 좋고요. 아베 정부가 미국한테 해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에 대한 전반적 정책이 미국이 조금 명백하지 않을 때 일본이 계속 그 미국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심지어 인태 전략의 그림을 만들었다는 거죠. 트럼프 1기 때 그 트럼프와 아베 브로맨스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인태 전략에 일본은 지분을 딱 심었는데 우리는 지분을 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지금 이게 한반도에 침잠돼서 북핵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한반도 외에는 야 이게 지정학적 가치나 이런 걸 어필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걸 어필했을 경우에 중국하고 좀 약간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우리 정치권이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 도대체 미국이랑 어떤 동맹 관계 하고 싶은 거냐 미래에. 뭐 사실 북핵 문제만 해도 그래요. 자꾸 우리는 우리 위협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단순히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미중 패권 경쟁의 큰 그림에서 하나의 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들을 잘 활용을 해서 미국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좀 돌려놓고 그다음에 미국이 못 보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트럼프 2기 이후에 사실 뭐 그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군사력 재건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 또 K방산의 긍정적인 희소식이 또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특히 뭐 해군 관련해서 네, 그렇죠. 트럼프가 1기 집권 시에 350척 함대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산도 부족했고 또 뭐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미국 조선 산업이 뭐 없어지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조 역량 한계가 너무 뚜렷한 데다가 2017년에 이제 트럼프가 그런 또 야심찬 계획을 2032년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권력을 놓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행이 안 되는 이런 상태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면 미국 해군력의 증강을 위해서 결국은 이거 한국 조선업의 협조를 구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미 해군함의 유지 보수는 물론이고 신형함 건조를 이제 절감된 예산으로 좀 싸게 미국에 사는 것보다 일단은 거기는 지금 뭐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군사력 재건이라는 그 미국의 핵심 이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건 결국은 우리의 필요성, 필수적인 동맹군으로서의 필요성을 더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력 균형 유지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일 미군의 재편을 통해서 트럼프 2기 시대의 한미 동맹 방향성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오늘요 저희가 1시간에. 자, 끝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물처럼 엮여 있는 상황이다 지금. 뭐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뭐 안전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동북아 일대는 모두의 그 안보 상태가 다 일본하고 대만하고 특히 우리나라하고 네. 멀리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다 엮여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뭐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무기 체계부터 시작해서 뭐 전술 전략 이르기까지 탄탄하게 유지를 해야만 결과적으로 이제 모두가 다 전쟁이 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전쟁을 하고 이기는 건 둘째 문제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방향성은 결국은 뭐 이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는 오늘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미중 패권 경쟁부터 먼저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중국하고 앞으로 계속 잘 지내야 되는 나라는 맞고요. 근데 다만요. 정치 체계가 다르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 나라의 존재가 너무 가까워지는 걸 인정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보면은요. 한국과 절대로 접경하지 않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과 뭐 동맹 이건 둘째치고요. 자유민주주의 최대 국가가 자기네 옆에 붙어 있다. 경제력 좋은 국가가 붙어 있다. 중국 그거 감당 못 해요. 그거 안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북한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든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깨잡고요. 그래서 뭐 중국 이용하면 통일된다, 뭐 대박난다. 절대 중국의 속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뭐 그럼 미국이 좋으니까 무조건 미국에 붙어서 잘해야 된다. 그 말씀드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되려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주적인 역량과 이런 걸 강화하려면은요, 먼 곳에 있는 미국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안에서 우리의 지분을 넓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필요한 어떤 조치들 같은 것들, 안보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익을 끌어 나간다면은요, 한미 동맹 굉장히 새로운 방향으로 쓸 수 있고, 이 한미 동맹을 이용해서 뭐 북한의 뭐 공격을 막다 이게 아니라 우리 중국과 일본을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단순히 그런 너무 이렇게 생각을 좁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미래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미일 동맹 세도 뭐 한미 동맹은 더 세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F-35가 100대가 있다고요? 근데 일본은 거의 100대를 넘게 산다니까 그거 부러워 죽겠어. 우리는 보라매. 우리는 보라매가 있죠. KF21. 네, KF21이 있으니까.